자, 앞 시간에 일종의 이제 이 문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과 사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의 발명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대인들은 그런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을 옳다고 믿고 동의하죠. 그리고 그걸 구분 못하면 공사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해요. 그러나 정작 어디까지가 공이고 어디까지가 사인지는 매우 불분명하고 나라에 따라,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이런 구분이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근대인이기 때문에 마치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제가 아까 어설픈 예들을 들면서 여러분들을 혹시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성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깔끔하게 공사 구분이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죠. 특히 이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그런 식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허구적이고, 사실상 그 구분을 통해서 보호되는 어떤 사람이 누구냐라는 폭로들이 자꾸 나와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노동자들이 우리 노동자들의 입장은 이렇다고 이야기하면, 노동자의 입장은 사적인 건가요? 공적인 건가요? 그때 회사 이제 운영자들이 그런 사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회사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공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공적인 건가요? 아니면 사측이라고 하는, 또는 자본가라고 하는 특정 계급의 사적 이익에 관한 얘기인가요? 또는 우리가 학과 회의에서 교수님들이 회의를 하는데 여성의 관점에서 이러이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사적인 관점을 학과 회의라고 하는 공식 회의석상에 올려놓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적인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데 거기서 학과장인 제가 여기서 남녀 구분이 왜 나옵니까? 다 똑같은 교수고 다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학과와 관련된 공적인 이야기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남자인 저의 관점을 강요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인간이라는, 또는 교수라고 하는 무성적, 젠더리스한 어떤 관점을 얘기하는 걸까요? 또는 흑인과 백인이 섞여 사는 미국 같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라고 누군가가 막 주장을 해요. 근데 누군가가 세상에 안 소중한 목숨이 어딨어? 그거 왜 또 뜬금없이 그런 얘기가 왜 나와? 거기서 왜 블랙 얘기를 하냐? 그거는 지극히 어떤 특정 컬러라고 하는 사적인 입장이고, 미국인이라고 하는 공통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백인의 시각일까요? 아니면 그냥 미국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걸까요? 또 누군가가 우리 학교에서 또는 광주에서 국민의힘의 입장 막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왜 거기서 특정 정당 얘기를 하느냐, 또는 누군가가 진보당이든 노동당이든 이런 정당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럼 왜 그런 특정 정당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물리면서 하는 얘기가, 광주의 정치 또는 광주 전체를 공적으로 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을 편드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광주의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는 우리가 전라도를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라도라고 하는 특정 지역의 관점을 국가적 문제와 막 뒤섞는 그런 편협한 시각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어떤 공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특정 지역의 관점을 막 함부로 제기하는 사적인 견해라고 배제하는 것은 수도권 중심적 발상일까요? 아니면 공적인 또는 국가적 레벨의 생각일까요? 어때요? 저기 교수님, 예. 공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은 특수한 것인가요? 뭐라고? 공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은 특수한 것이라고 이해도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너에게만 고유한 파티큘러한 특수한 요소는 우리가 다 함께 얘기하는 공적인 장소에서는 꺼내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보편적인 문제를 다뤄야 되니까. 이런 얘기죠. 자,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20세기 후반 들어서 이른바 아이덴티티 펄러틱스라고 하는 것이 자꾸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폭로하는 거죠. 니들이 지금까지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구분하고 공적인 거라고 이야기한 것들은 사실상 알고 보면 백인, 남성, 서구인, 기독교인들의 시각이었다. 그러면서 정작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어떤 유색인종, 여성 또는 제3세계, 비서구 세계 또 뭐가 있을까요? 또는 비기독교인들은 배제되는데 그것을 공사구분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사적인 영역으로 집어넣었다 이 얘기예요. 자,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학교는 공립학교예요. 그러니까 공립학교니까 어떤 종교재단이 아니라 공립학교니까 이곳에 어떤 사사로운 종교적인 관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규모로 무슬림 이주민들이 오니까 그 이주민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자아이들은 이런 손수건 같은 걸 머리에 두르고 있죠. 히잡 같은 걸 써요. 그래가지고 이제 등교를 하는데 선생님이 그 앞에서 딱 서가지고 이것은 특정 종교의 상징, 그러니까 보편이 아니라 특수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너의 사적인 취향인데 그것을 공립학교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벗어라. 벗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얘는 집에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냐면 여자아이들이 머리를 이렇게 바깥에서 노출하고 다니는 것은 불경하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벗더라도 밖에 나갈 땐 항상 뭔가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벗으래. 이 선생님이 공사를 구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공사 구분을 못하거나 이 아이의 부모가 공사 구분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걸 오히려 이 선생을 비판하는 사람은 뭐냐? 너는 백인, 기독교인, 남성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거다. 정작 이 공립학교라고 하는 공간은 지극히 개신교적인 공간이고 백인 중심의 문화고 또는 남성 중심의 문화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를 봐도 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들과 이런 걸 봐도 미국을 예를 들면 또 무슨 다 백인의 역사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특수와 보편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분명한 구분 같지만 사실은 모든 어떤 특수한 것이 보편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제 폭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교과서는 사실은 다 이성애자 중심으로 서술돼 있고 공립학교에서 어떤 애가 동성애의 상징인 한쪽 귀걸이를 달고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그거는 너의 사적인 성적 취향을 드러내는 거니까 귀걸이 빼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성애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깝깝하죠? 또는 카톨릭 신자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이제 공립학교를 들어가요. 그런데 그 학교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 상징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인 건 알겠는데 그건 너의 사적인 영역이고 공적인 영역에 들어올 때는 그걸 빼고 들어와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선생님을 두고서 선생님은 여기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신교도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신교도들은 그런 이제 이른바 우상숭배라고 간주해서 그런 성상들을 다 배제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신교도적인 상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또는 누군가가 어떤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걸 두고 그렇게 계집애처럼 굴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계집애처럼 구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계집애적이지 않은 어떤 인간적인 걸까요? 그렇게 남자처럼 굴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예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17세기 유럽에서 그 세대 16세기부터 이어져 온 전쟁, 내전,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구분되지 않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가지고 계속해서 내분을 겪고 있던 이 상황에서 홉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름 일단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최종적인 판단의 심급을 설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즉 모든 것을 한쪽에 칼도 들고 다른 한쪽에 종교적 권위를 상징하는 주교의 홀도 드는 이런 종교적 권한과 정치적 권한을 다 보유한 주권자를 상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 이제 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다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이른바 자유주의예요. 홉스에게도 자유주의적 측면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절대주의적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제 로크가 주장하는 자유주의가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은 공과 사의 구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해결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나름 유럽에서는 성공적으로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제가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이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니들이 얘기하는 그 자유주의 매우 공사구분 클리어하게 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사사로운 것이라는 폭로가 자꾸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정체성 정치가 전면에 등장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LGBT도 그렇고 젠더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뭐 채식주의자들도 그렇고 또는 종교적으로 다른 걸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정치적으로 아나키스트부터 시작해서 또는 유색인종들 온갖 사적인 것들이 내가 사적인 걸 왜 감춰야 하느냐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때요? 제가 저의 사적인 취향을 주렁주렁 달고 여길 나타나면 불편할까요? 우성이는 아무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그런 것들 싹 떼고 나오는 거는 취향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 또한 어떤 취향인 건가요? 구별이 안 되네. 양복은 취향이 아닌 거고 제가 청바지를 입으면 취향이에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락 음악을 들으면 락 음악은 어떤 사적인 취향이고 클래식 음악은 취향이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국악은 특수한 거고 서양 음악은 보편적인 거예요? 이런 비판들이 이제 20세기 후반에 쏟아져 나오는 거죠. 왜? 20세기 후반이 어떤 시대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무수히 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이 유엔에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 제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독립이 되면서 민족주의가 붐을 이루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것이 막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흑인 민권 운동이 일어나고 여성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게이 운동이 일어나고 온갖 곳에서 이런 차이들이 막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죠. 자, 이제 지금 자유주의에 대해서 로크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배경만 설명했어요. 자, 이제 로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이 당시에 홉스가 우리가 사후적으로 보면 홉스가 되게 유명하지만 당시에 홉스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주장이 너무나 레디컬했기 때문에 홉스를 언급하는 것을 불편해하기도 했고 홉스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당시에 왕당파와 의회파가 대립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물론 왕당파도 의회의 일부예요. 그러나 이제 왕과 한패인 사람들이고 이제 의회파의 다수 주류들은 이제 왕보다 의회가 더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의회파의 대표가 셰프츠베리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리고 그 셰프츠베리 백작하고 로크가 인연이 있어서 로크가 비서 일을 하다가 결국 같이 망명도 가고 곤혹을 치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후적으로는 이 의회파가 결국은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의회파의 사상가로서 로크가 영국의 주류 사상가로 등장하게 돼요. 그러나 당시에 왕당파의 사상가는 누구였을까요? 그 왕당파의 사상가는 홉스가 아니었어요. 이미 죽은 지 좀 됐는데, 그러니까 16세기 사람인데 로버트 필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버트 필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16세기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가부장 지배론이에요. 파트리아칼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 필머의 가부장 지배론을 왕당파는 자신들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팔았어요. 자, 이 가부장 지배론의 핵심은 뭐냐면 왕권 신수설이에요. 왕이 지상에서 제일 높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왕이 그 권위를 신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그걸 어떻게 아냐? 태초에 성경을 봐라.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블라블라 첫째 날, 둘째 날 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아담, 하와, 이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식에게 세상에 대한 권리를 아담에게 줬고 아담이 신으로부터 받은 이 지구에 대한 권리를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해서 지금 우리 왕한테까지 세습됐다. 그러니까 왕이 지상에서 제일 높다. 그리고 이 왕국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자, 당연히 아담이 물려받은 지구 전체는 한 덩어리죠. 그런데 아담의 자식들이 그 지구를 나눠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제 상속을 받으면 지분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100%를 물려받아도 50, 50 나눠지고 다시 50을 물려받아서 다시 25, 25 나눠 이런 식이죠. 근데 어쨌든 아들이 계속 물려받는 걸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져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의 왕이 신으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상속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뭐냐면 그 왕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신의 뜻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필머의 가부장 지배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최고 권위자고 권력자고 우리는 다 이 왕의 땅에 어떻게 보면 새들어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복종해야 되고 땅 빌린 대가로 농사 지어가지고 열심히 소작 바치고 이게 이제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 권위.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 권위는 동시에 뭐예요? 아담이 최초의 인간의 조상이죠. 가계로 쭉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의 왕은 말하자면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적 권위.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분명히 있지만 인류라고 하는 대가족을 상상해서 그 가족의 제일 큰 조상, 첫 번째 조상이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조상으로 둔 모든 인류는 한 가족이고 그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계도 안에서 우리의 임금, 우리의 왕은 우리 영국인이라고 하는 거대한 가족의 아버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동시에 영국적 맥락에서 16세기에 이미 헨리 8세가 영국 국교회를 수립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국 국교회는 카톨릭과 마찬가지고 아니라 어쨌든 왕이 곧 교회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는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영국 국교회에는 왕이 곧 교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권위까지 이게 하나로 패키지예요. 패키지. 근데 이것이 필머의 생각에는 성경의 근거가 있다. 왜? 성경에 보면 아담부터 이어져 오는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요 가계도를 보면 아브라함이라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으로 왕이었고
동시에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국왕도 정치적으로 왕이고 동시에 가족에서는 아버지고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이다. 이 얘기예요. 이 세 가지 권위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로 패키지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불복종하면 불효이듯이 왕에게 불복종하면 그건 동시에 불효고 동시에 종교적으로 제사장 또는 뭐 사제한테 반항하면 그건 종교인으로서 불신앙이듯이 왕에게 불복종하면 불신앙이고 동시에 정치적으로 왕에게 개기면 이제 반역이듯이 모든 게 다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왕에게 누군가가 불복종을 해, 저항을 해. 그럼 그거는 자식으로서 불효고 신자로서 불신이고 동시에 정치적으로 반역이에요. 3종 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윤석열 개새끼 그랬다. 그럼 나는 정치적으로 반역이고 종교적으로 불신앙이고 동시에 가족적으로는 허리자식인 거예요. 아버지한테 욕했으니까. 엄청나게 파워풀한 거죠. 저기 교수님. 네. 만약에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자식이라고 하면은 모든 남성들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장자상속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식이 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장남들로 이어져서 우리의 왕은 어쨌든 그 북의 혈통에서 장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우리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의심스럽죠. 당연히 로크는 바로 이 필머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왜? 의회파가 왕당파를 이기려면 왕당파의 사상적 기반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왕이 제일 높다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법을 3종 콤보로 제시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가족적으로, 종교적으로 패키지로 왕이 최고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걸 부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왕권 신수설이 그냥 당연히 그냥 종교적으로 정치적 권위를 정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걸 동시에 가족적 이데올로기까지 동원을 한 거예요. 대가족의 아버지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이 완전히 뭐 새로운 건 아니에요. 동아시아에서도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 천자라고 하는 제후 국가들이 있죠. 그럼 이제 그 제후국들은 다 형제 국가들이에요. 큰 형이 있고 작은 동생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황제가 있고 뭐 무슨 뭐 한반도에 어떤 제후 국가가 있고 뭐 그러면 제후국의 왕은 그 이 천자하고의 관계에서는 뭐 큰 형과 뭐 동생, 막내 동생 뭐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가족적 비유를 전근대 사회에서는 많이 썼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종교적인 공동체이기도 했고 정치적 공동체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전근대 사회는 말하자면 미분화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로크는 바로 이 이데올로기를 깨기 위해서 뭘 주장하냐면 여러분들 벽지 고를 때 인테리어 가게에서 이런 띠지 같은 거 보여주는 거 받아본 적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만약에 미대를 다닌다고 해봅시다. 그럼 색상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에는 이제 딱 철심 같은 걸로 딱 이제 집어넣고 종이 여러 개가 이제 한 묶음으로 있죠. 그럼 이걸 이렇게 쫙 펴면 종이들이 이렇게 펼쳐지죠. 마치 부채 펴듯이. 자, 그것처럼 이 세 가지를 그래요. 부채가 아주 훨씬 더 직관적이네. 이렇게 세 개의 대나무 대가 있는데 이거를 로버트 필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로 합쳤어요. 그러니까 한 가운데 왕이 있는데 왕은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왕이고 동시에 신자, 기독교인들, 신자와의 관계에서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자식들 관계에서는 아버지예요. 이 모든 게 이 하나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크는 이걸 이렇게 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이렇게 겹쳐 있는 것은 우연이다. 우연. 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종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이어지는 것은 신화적인 스토리고 실제로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공통의 조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제 이삭이 있고 또 뭐 다른 아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정치적으로 왕의 역할을 했고 종교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했고 가족들 자기 가족 전체에서 아버지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당시 사회가 아직 분화되기 전에 우연히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필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사회가 영원히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연히 그 역할이 그 사람한테 겹쳤던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이건 다 분리됐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 그 다음에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이런 것들은 기능적으로 분화되는 것이 발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머가 성경을 근거로 얘기했기 때문에 로크도 성경을 근거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이 지구 전체를 아담으로부터 상속받아서 아담이 계속 나눠주고 해서 우리 왕이 결국 이 땅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은 사람에게, 인간에게 이 땅을 주었지 결코 아담에게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부의 상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자식은 부모가 결합이 돼서 자식이 나오는 것이지 부가 혼자서 자식을 낳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권리도 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는 것이고 아담이 물려받았다고 하는 어떤 지상에 대한 권리도 아담만이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 즉 남녀가 함께 상속받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에 대해서 국왕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러니까 부모를 동시에 권리의 소유자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머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비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하면 결국 로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우연히 이렇게 한때 once upon a time 한 사람에게 겹쳐졌을 뿐이지 결국 이것은 각각의 세계의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떼어내요. 이걸 떼어내면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가 분리되는 거죠. 부채가 하나로 딱 합쳐져 있던 거를 요 가운데 걸 딱 떼서 세 개로 나눠서 놓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에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자식, 그리고 왕에 대해서 백성, 신하, 그리고 종교적인 제사장에 대해서 신자, 이렇게 각각이 구분되는 거죠. 이 각각의 영역이 구분된다. 자,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필머가 주장하는 것처럼 또는 왕당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왕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는 그저 정치적 권한이 있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자식과 관련해서는 실제 부모에게 권리가 있고 그리고 종교와 관련해서는 왕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오로지 신과의 관계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국 국교도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각각 다른 영역으로 구분한 다음에 종교적으로 모든 사람은 신과의 관계에서 내 신앙이 옳은지 그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문제고 정치적으로는 내가 왕과 관련해서 충성하고 안 충성하고의 문제만 생각하면 되는 문제고 가족적으로는 내가 내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섞지 마라. 이것이 옛날에 한때 겹쳐 있었다고 해서 영원히 겹쳐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때 우연히 겹쳤던 것이고 지금은 다 분리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신이 그러니까 지구를 아담에게 주었다는 말을 다르게 해서 그래요.
이 필머를 비롯한 왕당파들은 신이 지구를 아담에게 진짜로 소유권을 주었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소유권을 쪼개서 지금과 같은 각각의 왕국이 등장했고, 그래서 우리 왕은 요 잉글랜드라고 하는 땅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합법적인 상속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크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신이 아담에게 준 것은 지구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다. 또는 소유권을 주기는 했는데 소유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다르게 해석을 해요. 뭐냐면 정확하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뭐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표현의 의미가 뭐냐? 땅을 다스리라는 얘기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포텐셜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다스린다는 말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배라고 하는 것 또는 룰, 우리가 누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는 성직자가 신자들을 다스리고,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이 다스리는 행위를 뭐라고 보느냐인데, 우리는 그냥 막 때리거나 명령하거나 윽박지르거나 이래라 저래라 시키면 그걸 다스린다고 착각하죠. 근데 로크는 신이 애초에 인간에게 명령한 것은 지구를 다스리라는 거였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구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뭔가를 유익하게 만들으라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병들게 만들고 자식을 바보로 만들고 자식을 죽게 만들면 그건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국왕이 백성들을 굶게 만들고 다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무식하게 만들면 그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한테 땅을 주었어요. 근데 그 땅을 쓰레기장으로 만든다거나 썩혀 놀린다거나 방치한다거나, 이거는 그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그 땅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건 개간을 하건 해서 뭔가 비옥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뭔가 자라게 만드는 것이 다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직자가 또는 종교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이 신자를 다스린다는 거는 막 들들들들 볶고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다스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스린다는 것을 뭔가 억압적이고 권력 행사라고 사람들이 상상을 했다면, 로크는 오히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이 인간에게 명령한 다스리라는 명령, 이걸 이제 문화 명령이라고 보통 기독교에서는 얘기하는데,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신이. 근데 그게 뭐냐? 그건 이 땅을 뭔가 잘 활용해서 더 좋은 것들을 창출하라. 그런 의미에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 똑같은 어떤 땅을 물려받았어도 그 땅에서 무엇인가 유익한 것을 만들어내면 그 사람은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사람이고, 반대로 똑같은 땅을 갖고도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러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이중적인데, 하나는 그 당시에 의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토지 소유하고 있는 귀족들 중심이 아니라 소토지 소유자들이거나 아니면 부르주아들이에요.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계급적으로 부르주아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신대륙 개척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른바 파이오니어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 한편으로는 신대륙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을 때 또는 소유를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메리카 신대륙을 딱 발견했는데 인디언들은 그 땅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영국에서 건너간 파이오니어들은 오히려 그 땅을 잘 개간해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 땅에서 많은 곡식을 길러냈어요. 그럼 소유권을 주장할 만하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동시에 국내적으로
이 왕당파의 기반이 되고 있는 대토지 소유자들,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주들이죠. 무슨 뭐 어쨌든 그 토지를 왕으로부터 하사받아 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귀족임을 자랑하는 이 사람들이 정작 그 땅을 가지고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작 이 사람들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다. 심지어 왕조차도 정당한 소유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소유에 대한 프로퍼티라고 하는 무엇이 프로퍼한 거냐, 그 사람에게 적합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 들어봤죠?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가 있으면 그거는 돼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의미하는 거가 뭐예요? 그게 좋은 건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건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의 프로퍼티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책, 그것을 까막눈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에게 적합하지가 않죠. 그럼 그 사람한테 그 책은 그냥 베개가 되거나 아니면 사발면 먹을 때 덮는 덮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이 여러분이나 저한테 오면 프로퍼하죠. 그럼 그것이 나의 프로퍼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사하게 상속받았느냐 안 상속받았느냐를 가지고서 프로퍼티를 논하는 것은 지극히 좁은 시야고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프로퍼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크는 자연 상태로 거슬러 갑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이 얼마나 있나? 39번이에요. 예, 짧게 또 재산 얘기만 좀 더 하고 도토리 얘기를 하는데요. 책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채집 경제가 있고 수렵 경제가 있고 이제 목축 그다음에 농경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방식이 바뀌죠. 우리가 수렵 단계를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무식하게 막 도토리가 막 떨어져 있는데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막 긁어 모았어요. 그래서 내 도토리 막 1000개, 10,000개 막 잘난 척을 해. 그런데 자기가 다 먹지도 못하고 쓰지를 못해요. 그럼 결국 이거 썩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것을 자식의 프로퍼티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처럼 로크가 보기에는 그건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 프로퍼티가 되지 않아요. 왜? 이걸 썩지 않게 둘 방법도 없으면서 무식하게 모았고 힘을 낭비했고, 그러니까 노동력을 낭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비합리성을 보여준 것일 뿐만 아니라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지도 못했고 오히려 남이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내가 모으고 나에게 필요한 거 빼고 나머지를 남에게 주면서 교환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거죠. 이것이 이제 초기의 이제 뭐 채집 교환 경제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경제 상황이 발전하면서 이제 아주 질적인 변화가 생겨나는 단계가 있는데 그때가 뭐냐면 화폐 경제의 발명이에요. 화폐가 발명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썩지 않고도 무엇인가를 축적할 수가 있게 돼요. 자, 로크는 결국 모든 재산의 출발은 노동에서 비롯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리카르도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노동가치설의 원조다 이렇게도 평가를 받는데 결국 무엇인가가 재산이 되려면 내가 노동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노동력을 쓸데없이 많이 투입하면 그건 낭비가 되는 거고 그건 그 사람이 비합리적이라는 증거가 돼요. 그런데 적절하게 투입하면 합리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질적으로 화폐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노동력을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더 많은 부를 증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요. 그리고 내가 부를 축적한다고 해서 남이 특별히 굶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재산의 정당한 주인이 돼요. 비로소 프로퍼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로크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의회파가 기반하고 있는 그 부르주아 계급이 계속해서 무역을 통해서 신대륙 개척을 통해서 취득하는 그 부를 정당화하고 동시에 영국 땅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땅이 아버지로부터 세습받은 거고 물려받은 거라고 주장하는 왕과 귀족들의 소유권을 부당한 것으로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죠. 그리고 그것을 동시에 성경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거예요.
신이 애초에 아담에게 명령한 것은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였고, 다스리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신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았다. 뭐예요? 정치적으로는 왕에게 복종하고, 가족에서는 부모에게 복종하는데,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플러리싱, 자식을 다스린다는 건 자식이 잘 되도록 하는 거고 성인이 되도록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왕도 백성들이 자기 재산을, 프로퍼티를 잘 증식하고 모을 수 있도록 기르는 것이 왕의 역할이고, 종교적으로도 성직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신자들이 그렇게 해서 점점점 신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길러내는 것, 그것이 이제 잘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세 개의 영역을 다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공적인 거예요. 그리고 종교와 관련된 거, 가족과 관련된 거, 이건 사적인 거죠. 이거를 개입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필머의 경우는 공사 구분이 없어요. 사적인 게 공적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제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부모에게 싸가지 없게 구는 놈이 밖에 나가서 제대로 할 리가 없다. 이렇게 보잖아요. 또는 교수가 학생들을 평가할 때도 인간관계가 사적으로 어떻다. 그러면은, 사적으로 저런 애들이 나중에 회사에 가서 일을 과연 잘할까. 그러면서 이제 무슨 추천서를 쓸 때도 부정적으로 써준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자. 공사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금 불분명한데, 필머의 경우는 이걸 아예 없앴어요. 다 통합됐어요. 패키지예요. 사적인 건 없어요. 그런데 로크는 왜 구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세 개의 각각의 영역은 각각의 목적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영역의 목적은 뭘까요? 오늘날 들으면 조금 이상하겠지만 아주 오래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족의 기본적인 목적은 인구 재생산이에요. 그러니까 낳은 아이들을 멀쩡한 성인이 되도록 잘 길러내는 거죠. 그럼 다 길러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죠. 출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만 28세가 돼서 성인이 됐으면 자, 나가서 이제 잘 살아라. 그러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예의상 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꾸준히 복종하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훌륭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국가가 강요할 수 있느냐? 자, 우리나라에는 효도를 의무화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법적 논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크적 생각에서는 이건 구분돼야 돼요. 가족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인구의 재생산이에요. 정치적 목적은 뭘까요, 그럼? 우리가 국가에 복종하는 이유는 뭐예요? 생존? 홉스식으로 얘기하면 생존이죠. 로크식으로 얘기하면 프로퍼티의 보호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았는데 내가 적어도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한, 그리고 썩혀서 버리지 않는 한 이건 정당하게 내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훔쳐가. 개짜증나죠. 그러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국가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국가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목적은 신민의 재산 보호. 그럼 성직자의 목적은 뭐예요? 또 교회의 목적. 신자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즉, 이 세 가지 영역은 각자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섞지 마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고, 구분하는 것이 근대적인 거고, 구분하는 것이 결국 자유를 지키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자유롭죠. 자, 이제 다시 이 수업 처음에 내가 막 얘기했던 거로 해봅시다. 제가 사적으로 주말 내내 뭔 일을 하든 상관없이 여기 와서 수업 잘하고 수업 때 딴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내버려 둬요. 그럼 나는 자유롭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서 지적질을 해요. 교수가 돼가지고 행실이 주말에 어디를 갔대더라, 저 사람이 집에서는 뭐 어떤다더라, 이러면 저는 이제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또는 예를 들면 제가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다 각자 종교적 성향이 다르고 정치적 지향이 다르고 음식 취향도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또는 어떤 정당을 막 지지하는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불편하죠. 자유롭지가 않죠. 왜? 우리는 더 이상 동질적인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필머가 주장하는 것은
동질적인 집단을 가정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질적으로 변하고 있는 걸 동질화하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국가란 이런 거다. 가부장지배론을 통해서 국가는 원래 한 가족이고 한 나라고 동시에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종교 공동체고 정치 공동체고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끼리 싸우면 안 되고 한 가족끼리 딴 거 먹으면, 예를 들어 한 가족인데 종교가 달라. 그러면은 밥 먹으면서 맨날 싸우죠. 너는 밥상 앞에서 그 뭔 짓거리냐 막 이러고 싸우고, 넌 한다고 싸우고 안 한다고 싸우고 막 이러면은 가족이 공동체가 불편하죠. 그러니까 다 같이 똑같은 걸 믿어야 되고, 똑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똑같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이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너무 불편해. 종교적으로 불편해. 가족끼리 불편해. 정치적으로 불편해. 그러니까 로크는 이걸 구분하자는 거예요. 구분하면 이제 자유로울 수 있다. 덜 불편할 수 있다. 안 불편할 수 있다. 어때요? 쉬워요? 가능해요? 로크가 보기에는 이게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다시 모든 사람을 종교를 똑같이 만들고, 모든 사람이 정치적으로 우두머리를 아버지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정치적 이견도 허용하지 않고, 종교적 이견도 허용하지 않고, 가족적으로도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이 패키지를 만들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스를 수 없는 것을 거스르려고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로크고, 그래서 그것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사람이 로크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의 선구자,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족과 정치와,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끼리도 요즘은 명절 때 모여서 정치 얘기 안 하죠. 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정치적 성향이 달라. 그러면 밥 먹다가 명절에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 때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러는 거잖아요. 또는 가족끼리 종교 얘기하기 싫어. 왜? 식구들끼리 종교가 다른데 모여가지고 서로 전도하려고 그래. 그러면 가족끼리 또 얼굴 붉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종교 때문에 가족을 버려요. 예를 들면 뭐 신천지라든지 어떤 특수한 종파를 믿는 사람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왜냐면 가족이 자꾸 떼말리니까 자기를. 그러니까 차라리 가족을 버리고 종교 집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정치적으로 아버지하고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결국 가족하고는 등지고 정치적 동지들과 만나요. 자, 결국 이 불행의 원인은 뭐냐?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하나로 패키지로 만들려고 하는 지배 욕구. 이게 바로 독재라는 거죠. 내가 믿는 종교를 다 믿어야 되고, 너는 나를 아버지로 섬겨야 되고, 나한테 정치적으로 충성해야 되고, 다른 정치적 입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고대에는 가능했을지 모르고 과거에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왜?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은 종교적으로 깨졌기 때문에. 근데 이걸 구분하면 서로 자유롭지만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서로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나도 편해요. 그리고 내가 구분하면 여러분들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 구분해야 이게 행복한 조합이 돼요. 근데 나 혼자 구분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구분하면 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이른바 꼰대는 뭐예요? 지적질을 하죠. 너 왜 옷을 그따구로 입고 다니니? 제 옷차림하고 공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학생이 말이야 옷을 그렇게 입고 공부가 되겠어? 자, 제가 이제 구분을 못하면 여러분들은 불편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유를 위해서 나에게 구분할 걸 요구하죠. 이건 사적인 겁니다. 공부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태투를 하든, 내가 빤스를 입든, 내가 무슨 고무신을 신고 다니든, 내가 뭐 미니스커트 입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 눈이 불편해. 어떻게 보면 현대는 이슈가 되게 잘 자라고 다양해지긴 했지만 기본적인 문제의 출발은 여기에서 다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크가 생각해낸 방법은 구분하는 거예요. 영역을 구분해서 떼어놓고 각각의 목적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강의실의 목적은 뭐예요? 정치학 지식을 배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정치학 지식에 관련돼서만 우리의 교집합이고 그와 관련해서만 우리는 얘기하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의 자유의 문제고 그걸 뒤섞지 마라. 자, 이게 자유주의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마저 더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